잠시 후 10시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가장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시고 또 투쟁 중이신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광균입니다. 경기도본부에 계십니까? 예, 올해 1월부터 경기도본부로 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한 10년을 계속 네. 출근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불편함 없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청문회 현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준비 총력을 기울여 오신 국회 환노위 소속 강덕구 의원 현장에 지금 계시는데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의원님 청문회 준비로 지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문회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많습니까? 예,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예. 지금은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들이랑 상임위 네. 그리고 노동부 직원들이 와서 지금 우리 10시부터 회의 관련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애로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늘 그래 왔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흡했고요. 자료 요구하면 답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의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예. 국회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예를 들면 부실하거나 예를 들면 그야말로 막고 있다, 방어막을 치고 있다라는 것. 이번 김문수 후보 청문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국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말과 글로 확인해서 네. 김문수 TV랑 김문수 페이북 개인 계정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다 막아버렸다라는 게 애로 사항이라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시에 있을 청문회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역사관, 반노동관, 또 반국가관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여태까지 보여준 그야말로 이 정점 이 세 가지가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게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증인 참석 이 부분을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출석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증인은 예.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합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증인은 없고요. 참고인으로 2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인 2명만 나온다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답답한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네. 결국 증인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요. 네. 한편으로 좀 약간 이게 맞냐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김문수 후보의 반역사관, 반노동관 등 말씀하면서 또 이제껏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부적격하다 계속 입장을 밝혔는데 그 행적이 이제 사실 사람의 행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인식이 문제다. 예. 예. 여전히 주사파라든지 예. 그야말로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반헌법적인 자세, 네. 그리고 반노동적 입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그러면 네. 적어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노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노총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인정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네. 그 인식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인식 갖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 인사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인식 자체가 막 정말 문제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할 때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권 행사를 했던 부분, 이 부분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문수 네.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요. 네.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2차례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2차례 거부권 했죠. 행사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민주당 도의 대표였다가 나중에 차기 도지사가 된 남경필 지사 때 제가 의장이었는데 네. 그 도의회와 남지사 집행부랑 합의를 봐서 수용을 우리 남지사 집행부에서 해갖고 네.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이 됐는데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시행된 다음에 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 직고용하면서 예. 두 번째로는 그 김문수 지사가 비정규직 지원 대책으로 이미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이것을 지사가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장 장관 후보자라고 그냥 저희들은 한마디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증인도 좀 그렇고 참고인만 몇 분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이 자칫 사상 검증만 하다가 정책 검증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간, 국가 간, 네. 또 노동 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동시에 정책 관련해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지금 장관 청문회 현장에서 우리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청문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인터뷰가 길어져가지고. 자, 지금 민주노총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강덕구 의원이. 김문수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총하고의 관계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민주노총 이게 가장 좀 적대시하고 안 좋게 보고 있고, 민노총에서 지금 김문수 막말 피해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사퇴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국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그 문제적 행적 베스트 3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네, 세개 선정하는데 애로는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상황들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네. 쌍용자동차 투쟁 당시에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자살 특공대다 네. 이렇게 지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쌍용자동차 투쟁은 이제 드러났죠. 외국 자본이 기술 먹튀를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강제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국가폭력이 본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자살 특공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투쟁할 때
파업에는 뭐 선배폭탄이 특효약이다. 그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최근과 맞물려서 저희가 좀 출생률이 상당히 네. 위기인데 예.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요새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 그 얘기도 지금 최근에 했던 발언인데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좀 출생률 저하가 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왜 청년들의 취향과 이것으로 돌리는지 결국은 노동조합과 아까 말씀하신 민주노총 그리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그리고 출생률 저하, 인구 절벽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주무부처인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정도의 인식 갖고 있고 과거의 말이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자 내정을 두고 노동계 분위기도 좀 알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좀 엇갈린다 반응이. 이거는 입장이 엇갈리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씨 인물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이 정권이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정권이구나 하는 아. 판단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노동관 정책 이것을 저희는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좀 정의를 하는데요. 네. 이것을 가장 앞에서 돌파할 가장 윤석열스러운 인물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관련해서는 평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노동계 좀 엇갈릴 수도 있나요? 네, 그게 예.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양대 노총 중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예. 약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제 정부하고 노동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네.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민문수 씨 같은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노동계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본질적으로는 뭐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를 앞세운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다 이것을 문제가 바라보는- 있다. 예. 경산호 위원장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임명할 때도 그때도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위원장도 됐고요. 그 당시 위원장으로 하면서 2건의 사회적 합의만 성사가 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김문수 씨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제 재임한 기간이 좀 있죠. 예. 그 긴 기간 동안에 2건 단 2개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고작 두 2건. 건도 네. 딱 선언적인 아. 의미의 그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결국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존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네. 정말로 그렇게 과거의 행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 첩첩산중인 이 고용노동부 장관 현안이 쌓인 데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좀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렇게 경사노위 위원장을 한다면 정말 수두룩하게 할 건데 탈랑 2개를 했다는 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자, 또 김문수 후보자가 경사노위를 좀 사조직으로 운영했다. 그렇게 운영했다 비판도 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국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참 김문수 씨가 김문수 씨다운 좀 행적을 벌였지요. 네네네. 경사노위에 있는 이제 정책자문위원으로 본인의 유튜브 네. 김문수 TV의 이제 총괄 제작국장 이분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네. 뭐 이분한테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튜브에 제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노동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이런 분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량의 이제 인건비를 주고. 근데 경사노위에서 또 반박 자료를 냈어요. 네. 뭐 정책자문위원 위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막말 베스트 3 중에 제가 하나 일부러 안 넣은 게 있는데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119에 전화해서 김문수인데. 나 김문수인데 네, 김문수인데. 그 시야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도지사야. 내가 도지사인데 나한테 네. 이만큼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나를 몰라봐? 네. 당신 문제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경사노위 위원장이야. 그래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여기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런 마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TV 그 만든 사람이 어째 이야기에 정책위원을 할 수가 뭐 고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는데도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하고 김문수 TV 뭐 저도 하도 문제가 돼서 좀 저도 봤는데 봤어요. 예. 아니 그 말 그대로 그
이렇게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기조가 그대로 깔려서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솔직히 뭐 청문회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보고서 채택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리셀 참사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숙련되지 않는 노동자들 교육 없이 이 주요 작업에 투입해서 제조 공정 가동하고 대처 요령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참사가 지금 됐던 이후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6월 24일 날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60이 넘었죠. 근데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중대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게 되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이 드러난 거에 따라서 책임자도 거기에 맞게 처벌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미 이제 변호사님 보셨겠지만 네. 지난 금요일 날 경찰하고 고용노동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놀랍죠.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도 없고 교육도 없고 구조도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비상구도 막혀 있었고 근데 그 이면에 더 큰 게 있었어요. 네. 보니까 희생당한 대부분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시고 그렇죠. 이주민들이신데 또 비정규직이시고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인데 정규직한테는 그 비상구까지 가는 문이 밝혀진 건데 2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은 아이디 카드를 대거나 지문 등록 인식을 해야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그런 게 조치도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생산을 했나 보니까 국방부에 네. 납품을 하는 과정이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시료를 바꿔치기를 하고 네. 부적합 판경 받은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양품으로 납품하려고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납품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의 지체 이계금이 그러니까요. 쌓였거든요. 그냥 3,800만 원 된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진짜 정말 이익 때문에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는 이 이주 노동자들 뭐 노동권 이런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여전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조만간 있을 건데 네.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진상을 은폐하고 정황을 조작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빨리 구속해라 해놓고 나서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그 요구가 여전히 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도면 중대재해법 사실 만들어져 있고 구속 사안 아닌가요? 막 그리 돌아다닌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가족들하고 제기를 했는데 뭐 너무 속도도 느렸고 네. 하고 드러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먼저 구속해놓고 수사하면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 혐오 뭐 이런 부분들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중에는 뭐 회사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죠. 네. 근데 정부도 여전히 뒷짐지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근데 이미 드러나는 것처럼 관리 감독 실패했고 네. 대책 마련 실패했다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이 참사 때 아리셀 참사 때 거의 피해받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좀 전에 조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에 김문수 이제 후보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얘기도 질문을 받을 건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씨가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드러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 네. 없습니다. 아마 예. 김문수 씨 사고 자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과거에 뭐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 크게 두드러지게 혐오적으로 발언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문제는 네.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아리셀 그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 대표께서도 네. 출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문수 씨한테. 예.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어떤 있나? 생각 갖고 있는지. 근데 어저께 보니까 서면으로 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하고 뭐 최저임금 외국인 요새 나오는 이제 가사 돌봄 도우미 차등 지급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은 전 말 그대로 그분의 그냥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다. 아하.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자신을 임명했었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서 그거를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냐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 마크를 넘어서 불가능하다. 그걸 알고 불가능할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관념일 뿐이지.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반대거든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군요. 이것도 질문 오늘 해야 되고 정말 한다면 관념적으로 말고 어떤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지 질문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뭐 네. 김문수 베스트 3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잠깐 좀 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법에는 네. 외국인 노동자라 해가지고 차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차별이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씨가 정말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약자에게 뭐 더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네. 지금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자체에 이 차별을 조장하는 최저임금법 자체를 정부 안으로 해서 개정을 시키는 진정성을 보여주든가 개정. 뭐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립 서비스 아니냐. 그렇게 그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4월 민생토론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가정 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 노동자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그 차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네. 황희찬 선수, 네. 뭐 손흥민 선수, 예. 좀 영국에서 뛰고 우리 있는데 축구 선수들. 예. 그분들 영국에서 보면 이주 노동자예요. 그렇죠. 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말 그대로 뭐 자기 능력, 네. 자기 실력 이거 가지고 대우받고 또 구단 조건이 맞으면 또 네. 다른 구단으로 옮겨가기도 당연하고요. 하고 예.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왜 이 땅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야 되는가?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정주 노동자들도 꺼려하고 기피하는 네. 그 일자리에 지금 그것을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메꾸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다르게 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고 저는 차제에 대통령도 그런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바꿔야 되고 된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책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네. 정책이 교육과 문화 여러 가지 배경에 투사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바뀔 수 있다 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일하러 왔지 죽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아하.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최근엔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D? 4D, 하나 더 포함된 겁니까? 데스가 아,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험이 네. 비정규직들한테 외주화됐는데 이제는 그 외주화의 양상이 이주 노동자들로 되고 있죠. 위험한 거 다 이주 노동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정말로 한국이 이게 경제 규모도 그렇고 뭐 항상 그것을 우리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도 좀 위로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번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인한 바가 크다. 아하.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권 바뀌고 나서 노동 문제, 노동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국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위기 정도를 한 10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줍니까?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5점 정도. 1.5빠이 안 돼요? 예. 1.5? 근데 그 5점도 못 줍니까? 5점도 못 줄 것 같고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평가를 한 1.5점 정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상식과 법이 정하는 모든 부분이 좀 훼손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뭐 어째 우리 지난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이것을 틀린 것을 바로잡는 힘이 분명 네.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노동자들한테도 그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위기이고 어렵지만 또다시 이것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청문회 이제 마치면 뭐 예상대로라면 어땠든 되든 간에 임명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실까요? 경기도 본부에서? 지금 일단 아리셀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긴 아니 뭐 한데.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미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 네.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죠. 맞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예. 그러면 반대하고 비판이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저희는 뭐 윤석열 퇴진도 이야기할 수 있고 탄핵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 시민계도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의 시민들과 공감하고 확장시켜 가면서 윤석열 정부 이것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 우리의 미래 이것들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 경기본부들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그래서 처음으로 네. 시국 촛불을 열었고요. 시국 촛불 시국 대회. 촛불을 열었고 예.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매주 뭐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퇴진을 넘어선 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당면에서는 차별과 혐오 이거 없는 평등한 세상에 예.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젤리스님께서 한상신 민주노총 국장님, 경기도 본부 국장님 힘내세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